법원이 공시송달 형식으로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매각 절차 착수를 뜻하는 조치여서 한일 갈등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3차 등교가 시작된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전국 519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32년 학연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마주 앉았지만 국회 개원 일정을 둘러싼 대립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여 독주 속에 속수무책인 야당, 국회 출입기자에게 들어봅니다. 경영 악화 속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찰 기소가 맞는지 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판단해달라며 검찰의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3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이 또다시 3천억여 원 삭감됐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방사포를 막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나섰다가 이스라엘제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미 전역에 역대급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졌지만 한인 사회의 대규모 약탈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압류 결정문을 찾아가지 않아서 강제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법원이 공시를 통해서 강제 매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정준영 기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 제철에 대해 채권 압류명령 결정정본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 4일 0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인 일본 기업들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압류돼 있는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제철이 국내 세운 회사의 주식 19만 4천여 주,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9억 7천여만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일본 측에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은 이를 반송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한일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오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불편한 얘기들이 나왔고 분위기도 아주 썰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모태기 일본 외무상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태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WTO 조치는 현안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강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 규제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그런데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유지되는데 깊은 유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수출 규제도 당분간 지속될 거란 입장을 일본은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178만 명의 학생들이 3차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등교는 이제 7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새로운 확진자가 49명이나 나오면서 559개 학교가 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원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 가운데는 무증상 감염자도 적지 않아서 학교에서의 감염을 차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이 초등학교는 3차 등교를 앞두고 야간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폐쇄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팎에서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연기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519곳에 이릅니다. 99%가 수도권입니다. 이태원에서 물류센터, 교회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 때문입니다. 등교를 해도 조마조마합니다. 중지된 학교도 있다 그래서 불안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가야 하는 거니까요. 3차 등교 첫날인 오늘도 추가된 49명의 확진자 가운데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이 10명, 쿠팡 물류센터와 이태원 클럽 관련 각각 2명 등입니다. 상당수는 무증상자입니다. 지역 감염들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통해서 또 종교 시설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교육당국은 조용한 전파가 학원을 통해 학교로 번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학원발 확진자는 학생과 강사 등 78명에 이릅니다. 최근 전국 학원에서 만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교육부는 장관과 교육감도 위반 학원을 제재할 수 있게 학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수원에서는 교회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유치원 버스 기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안양의 코카콜라 직원 2명도 제주 여행을 다녀온 교회 확진자로부터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구자형 기자입니다. 직원 460여 명이 일하는 코카콜라 안양사업소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군포 40대 여성이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포 확진자는 이곳 코카콜라 안양사업장에서 이틀 동안 91명과 접촉했습니다. 이 중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서울 금천구 40대 여성과 안양시 50대 남성이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2층 사무실만 재택근무하고 나머지는 폐쇄되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하죠. 이 중 안양 50대 확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제시장과 해운대, 깡통시장 등 주요 관광지가 동선에 포함됐습니다. 감염력이 있는 시기인 5월 30일과 31일 부산시를 여행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수원에서는 60대 남성 확진자가 한 유치원 버스기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180여 명의 유치원생 등원이 중단됐습니다. 이 남성은 8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원 동부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약국과 병원 등 5곳을 방문한 대웅제약 영업사원 2명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를 그리고 하반기에는 백신 개발을 완료한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이 혈장 치료를 받고 완치됐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가 형성된 완치 환자의 혈장을 주입해 치료한 겁니다. 이런 원리를 활용해 만든 게 혈장 치료제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완치 환자의 혈액 확보입니다. 완치자가 10,000명이 넘는데도 헌혈을 약속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100명 정도 이상의 헌혈 혈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항체 치료제를, 하반기에는 백신을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금년 하반기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실시 비용 1천억 원 이상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치료제와 백신은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안정성, 유효성 평가가 하려면은 빨라야 3년,
정도로 봐져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부는 미국에서 중증 환자 치료에 효과를 보인 렘데시비르를 특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국내에서도 10종의 약물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기소를 앞두고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말 삼성물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8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뽑아 검찰 시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후 검찰 시민위가 검찰과 삼성 측의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위원 250명 중에서 14명을 추첨해 현안위원회를 꾸립니다. 현안위는 논의를 거쳐 이 부회장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합니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총 8차례 열렸는데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인이 이렇게 나오는 건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삼성으로서는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서 이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오랜 기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누적된 경영 위기를 여론에 호소해 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을 겁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의 요청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에게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2017년 민사소송에서 법원도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3년 만에 시가총액 순위 3위에 오를 만큼 우량 기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보는 검찰 시각이 현실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1년 6개월에 걸쳐 삼성 경영진들이 100차례 이상 검찰에 소환된 것도 무리한 수사의 방증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대미문의 위기인데 이럴 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못하고 전부 사법 처리 대상으로 불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손실로 귀결될 거고. 이번 요청으로 검찰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수사가 당분간 중단될 수 있어 이 부회장 측은 일단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검찰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처벌 여론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어 이 부회장의 이번 대응은 변수가 적지 않은 승부수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32년간의 악연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여야 대표 자격으로 만났습니다.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문 밖에서부터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의를 갖췄습니다만 첫 만남치고는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범여권의 단독 개원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 대표는 5일 본회의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걸 두고도 여야 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왜곡 처벌법은 지난해 2월 당론 발의했다가 법사위 단계에서 폐기됐는데 이번엔 177명 전원 명의로 재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본격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과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왜곡 처벌법엔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왜곡과 폄훼가 유독 심해져서 앞으로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공익을 해칠 목적의 인터넷 유언 비어를 처벌하는 이른바 미네르바법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전례가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역사 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연일 경제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면서 사실상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초선 의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물질적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물질적 자유는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슷한 개념으로 실질적 자유도 언급했는데 기본소득 이론 체계를 구축한 벨기에 경제학가 파레이스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김 위원장이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 추진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범위는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당 기간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논의하기 이르다고 했습니다. 진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취라는 개념을 내세웠던 김종인 위원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발표해 당의 외연 확장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직을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정무장관실을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신설 정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정철, 이호철 등 이른바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문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힙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면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해 정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정무장관직 신설은 지난달 28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습니다. 본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내보니 여야 협치가 잘 이뤄져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나 오르더란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수석과 만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동료 의원이 정부 장관을 하면 거기에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시 폐지됐던 정무장관은 문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것이라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대목이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원구성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어 정무장관직을 새로 넣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렇게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독주 논란으로 시작부터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의석 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단독 개원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그 뒷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범여권이 단독으로 소집한 이제 첫 임시국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빼고 그러니까 제1야당 빼고 이렇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과 관행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대 국회부터 이 한 차례만 빼고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상임위를 거친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이 여당을 견제하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해온 건데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를 하면서 이른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힘없는 야당을 배려해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국회법 41조를 보면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20대 국회의 첫 본회의 때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을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시죠. 총 투표수 285표 중 259표를 얻은 이진복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각 상임위원장별로 이 득표율이 쭉 나오죠. 대부분 90%를 넘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90% 안팎으로 이 득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정한 뒤에 형식적인 절차로만 이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야 협상이 무산이 돼서 표 대결을 실제로 한다면 177석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협치를 위해서 다수당이 양보를 해온 것이다. 이게 통합당 주장이겠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 관행을 말하는 통합당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다만 이 민주당은 177석을 준 국민의 뜻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고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진짜로 18개 상임위원장, 법사위, 예결위원장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마음일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원장 전석 얘기를 제일 먼저 공식화한 사람들이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입니다. 반면에 이 협상 당사자죠.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직접 언급은 상대적으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 입장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좀 내부 분위기로는 일종의 역할 분담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온다는 건 이 독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모든 국정 책임을 홀로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다만 이 야당이 변화가 없다면 독배라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강경 기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이 뭔가 원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의외로 협상이 또 풀릴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야가 하나씩 또는 이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민주당이 이 두 자리 모두 가져가되 다른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게 조금 더 주는 방식도 거론이 되지만 야당이 또 그걸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뭐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보고 예상하라 그러면 어쨌든 협상은 타결될 것이다. 여기에 그러겠습니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트럭에 불을 지른 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 술을 마신 뒤 몸을 운전석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용감한 경찰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트럭에서 검은 연기가 새 나옵니다. 경찰관이 다급하게 달려가 문을 여는 순간 트럭이 다시 움직이면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지만 한 경찰관은 운전자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소화기를 뿌리는 사이 운전석에 몸을 묶은 남성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구조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이효재 경장의 머리카락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숨도 못 쉬었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제가 포기하면 이 사람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심정 하나로 이효재 경장은 오늘 낮 1시 15분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트럭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됐지만 음주운전을 한 혐의는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부산의 한 은행 건물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직원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은행 건물입니다. 건물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건물 왼쪽 편 땅과 건물 사이에도 어른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벽은 군데군데 갈라졌고 평평하던 주차장은 울퉁불퉁하게 변했습니다. 건물 주차장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아스팔트가 이렇게 15cm 정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2층짜리 건물이 지반 치마로 기울어지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은행 직원 등 2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그 천정에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주변에는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집안 치마 등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놀래가지고 부모님들도 막 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 자치단체는 최근 은행 건물 바로 옆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다 집안 치마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안이 약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아마 그쪽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노동청은 신축 공사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중태에 이르게 한 의붓 엄마의 구체적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의붓 엄마가 여행 가방에 3시간 정도 가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7시간가량 가둬놓은 채 외출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9살 아들 A군을 여행 가방에 가둔 의붓 엄마 B씨입니다. 아이를 가방에 넣어주신 거 맞습니까? 엄마 B씨는 여행 가방을 바꿔가며 아들을 7시간가량 가뒀습니다. 그 사이 3시간 동안 외출했던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나흘째 의식불명인 아들의 몸에서는 담뱃불에 데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의붓 엄마에게 체벌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엄마 B씨가 지난달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A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학대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상증후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며 현실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를 그 가정에서 보호하라는 게 원가정 보호제도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경찰은 의붓 엄마 B씨를 구속하고 A군의 아버지도 학대를 했거나 방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범행 직전 또 다른 시민에게도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강하게 밀치더니 다시 위협합니다. 마주 걷던 남성의 어깨를 부딪히곤 뒤돌아서서 노려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피의자 이모 씨의 범행 직전 모습입니다. 이 씨는 어제 저녁 이곳 자신의 집에 머무르다 잠복한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 피해 여성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범행 당시 기억하시는지 약물에 피해 여성은 자신은 욕을 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욕을 해서 되묻다가 맞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 이웃들은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나한테 막 욕하고 누가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욕하고 막 가진 욕을 다 해요. 그런데 얘는 폭력성이 있어요. 진짜 무섭고.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벌이는 한편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에는 하루 새 13,000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미국 내 40여 개 도시의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이 흑인 사망으로 촉발된 항의 시위가 밤이면 폭력과 약탈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위대는 약탈꾼을 향해서 대의를 망치고 있다며 멈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입니다. 차량이 통제된 다리 위, 등 뒤로 손을 결박당한 자세로 엎드려 있습니다. 이 자세를 8분 46초간 유지했습니다.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시간입니다.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보도블럭을 깨는 등 과격하게 행동하자 시민들이 제지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니 달라집니다. 불을 지르고 가게 창문을 부수고 현금 입출 금기를 폭파시킵니다. 뉴욕시도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야간 통금이 내려진 대도시만 40곳이 넘습니다. 시위대는 약탈꾼을 비난했습니다. If you cannot stand up and fight the good fight and you want to be a cheater and go ahead and take what we're trying to do. 어제 백악관 근처 대통령의 교회를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 대교구의 윌턴 그레고리 대주교는 가톨릭 시설이 터무니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극좌단체라 부르며 폭력 시위를 부추기던 트위터 계정은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가 만든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역대급 야간 통행 금지에도 한인 사회의 대규모 약탈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로만 99곳인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한인들은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CCTV로 약탈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가게 안이 초토화됐습니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화장품과 염색약이 약탈당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밤에 들이닥쳐 모든 것을 털어갔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약국, 휴대전화 판매점까지 필라델피아에서만 5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안 본 가게들은 서둘러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죠. 가게에 있는 분들도 아침에 가가지고 창고에 있는 거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이죠. 다 빼게 되면 나무판으로 막아요. 경찰력이 시위 진압에 투입된 틈을 노리고 약탈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부수고 태연하게 들어가서는 트럭째 물건을 가져 나오기도 합니다. 비싼 차 수십 대도 그냥 훔칩니다. Police was overwhelmed. They hijacked all of San Leandro last night, so nobody could come out. 약탈을 당해도 행여나 보복당할까 봐 CCTV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달 이상을 우리가 오픈을 못하고 비즈니스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하면은 속수무책이 되잖아요. LA와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한인 가게의 공식 피해는 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앞서 본 미국 모습이 전쟁터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실제 시위가 확산되면서 군 전투 헬기 블랙호크까지 동원됐고 이 도시 곳곳에 배치된 무장 병력은 아프간 등 3개 국가에 파병된 미군 규모와 맞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 전쟁터 표현이 나오는 게 지나친 것도 아니겠죠.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국의 다목적 헬기 블랙호크. 블랙호크가 잇따라 격추됐던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를 다룬 영화 블랙호크 다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중화기로 무장해 시가전을 벌이거나 적진 깊숙이 중무장 병력을 침투시킵니다. 그런데 워싱턴 도심 하늘에 블랙호크가 떴다? 시위가 확산되자 미국 곳곳에 군용 헬기가 투입된 겁니다. 강한 날개바람에 시위대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나무도 크게 휘청거립니다. 현지 언론은 헬기가 건물 옥상에 닿을 듯한 저공 비행으로 시위대를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상에 등장한 장갑차도 위압적이지요. 중무장한 군인들이 골목골목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면서 백악관 앞에는 8피트 높이의 쇠 울타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주를 향해 주 방위군의 워싱턴 파견을 요청했고 주 방위군 투입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I have strongly recommended to every governor to deploy the National Guard in sufficient numbers that we dominate the streets. 워싱턴 DC와 28개 주에 2만 명이 넘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왔죠.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 숫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군대가 동원되자 퇴역 장성들조차 강경 시위 진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마틴 댐프시 전 합참의장은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며 우리의 시민은 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토니 토마스 예비역 장군도 미국이 전쟁터인지 반문하며 남북전쟁이나 적의 침공이 아니면 들을 필요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주와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도 트럼프의 군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있죠. 하지만 백악관이 1992년 LA 폭동 이후 28년 만에 폭동 진압법을 발효시켜 연방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폭력 시위를 끝내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 악화되는 여론 속에 이번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인데 한 해 추경을 3번이나 편성한 건 무려 48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가 채무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이루어진 3차 추경. 총 규모 35조 3천억 원으로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0조 원 초반에 그칠 것이란 당초 예상치를 훌쩍 넘긴 액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또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경 예산만 총 59조 2천억 원.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고용안정대책에 8조 9천억 원, 한국판 뉴딜에 5조 1천억 원 등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역대급 추경으로 나라 살림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3차 추경이 집행되면 국가 채무는 840조 2천억 원,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3.5%로 올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도 5.8%까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재정 지출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재정 건전성 부분은 사실상 좀 후순위예요. 정부는 내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3개월 안에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의 3차 추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 예산 3천억 원이 또 깎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이미 1조 5천억 원 가까이를 줄였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국방 예산만 무려 1조 7천억 원 넘게 삭감된 겁니다. 이렇게 줄여도 되는 국방 예산을 애초에 왜 편성했느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국방 예산은 1조 4,758억 원입니다. F-35A 도입과 해상 작전 헬기, 이지스함 구축 등 군 전력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국방부는 전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비의 도입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도 국방 예산은 추가로 2,978억 원 깎였습니다. 한국형 이지스함에 탑재할 함대공 미사일 예산 706억 원 전액과 230톤급 고속전 20여 정을 건조하는 검독수리 B사업에서 283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 대비 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전력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매년 7%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연평균 7.6% 증가하여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2, 3차 추경을 거치며 전체 국방 예산 50조 원 중 약 3.6%인 1조 7천억여 원이 깎여나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 삭감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 방어 체계의 핵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방사포 요격 시스템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발을 쏟아내는 대형 방사포의 수도권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서 이걸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스라엘 무기를 수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개량된 북한 방사포는 우리 군의 큰 위협입니다. 하늘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 속에 선멸의 방사탄들이 목표를 향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한 발에 12억 원 가량 드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방사포 다연장 로켓은 가격이 저렴하고 동시 발사도 가능합니다. 특히 요격 고도가 사드보다 낮고 패트리엇보다 높아 요격이 어렵습니다. 방사포 대응을 위해 군은 재작년 3월 요격 시스템 개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별도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도입해야 북한의 다연장 로켓 위협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료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검증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의 계획 변경은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맞춰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군은 이르면 이번 주 합동참모회의에서 요격 시스템 확보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여행을 못 가니까 자연히 면세점도 못 가게 되죠. 그래서 면세점에 쌓였던 명품 재고가 온라인에 풀렸는데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 4월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8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 감소한 것. 면세점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업계가 내놓은 고육지책은 재고품떨이. 정부는 지난 4월 재고 면세품의 내수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고 오늘 온라인에 물건이 풀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루 20만 명이 찾는 이 사이트는 동시에 15만 명이 몰리면서 1시간 넘게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판매 시작 3시간 만에 인기 품목들은 줄줄이 품절되고 전체 제품의 80%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면세 쇼핑에 대한 수요는 많이 이제 강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좀 갈증은 풀어준 정도라고. 재고 판매는 일반 수입품처럼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만 면세점 측 마진을 줄여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에 비해 할인된 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진을 거의 없이 책정을 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았고 또 판매된 이 브랜드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였기 때문에 오늘 행사를 열지 않은 주요 대형 면세점들도 이달 중에 재고 면세품 판매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동차와 건설 산업 등의 위축이 철강 수요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철강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급기야 15년 만에 전기로 열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1,500도가 넘는 쇳물에서 강판을 뽑아냈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코로나19 여파로 수주가 뚝 끊기자 지난 1일 전기로 열연 강판 생산을 멈췄습니다. 생산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6월에 수주가 없어서
일단 한 달은 공식적으로 중단하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노사가 협의해서 아마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철강업계는 수출과 내수 모두 극심한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해외 판로가 막히면서 지난달 철강 수출은 지난해 대비 35% 줄었고 내수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5천만 톤 밑으로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핵심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은 올라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문제는 자동차와 건설 등 전방 산업 침체로 당분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구성이 높은 산업들, 특히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업종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요.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철강업계가 최악의 2분기를 맞을 거란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어수선한 교실에 반장이 들어와서 책상을 치며 소리칩니다. 친구들 손바닥을 때리고 복도에 세워 벌도 줍니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선생님의 신임을 등에 업고 가전 위세를 부리는 초등학교 반장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일러 바쳐도 선생님은 반장을 감싸고만 돕니다. 하지만 반장의 이런 위세도 담임이 바뀌면서 끝나고 말죠. 새 담임에게 매를 맞고 도망치듯 학교를 떠납니다. 윤흥길 소설 완장은 저수지 관리인이 된 건달 이야기입니다. 감독이라고 쓴 완장을 차면서 사람이 바뀝니다.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패고 행패를 부립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진짜 주인은 완장 뒤에 숨어 있고 완장은 머슴 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늘 같은 벼슬인 줄 알고 살판이 나서 휘젓고 다니다 끝내 완장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분쯤 재판을 받다가 불쑥 일어나서 당 행사에 가야 한다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답니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처음 나와서 한 일입니다. 그런 요구가 얼마나 이례적이고 무리한 것인지는 변호사 출신인 최 대표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국민에게 입장을 말하는 게 더 빠른 순서라고 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아래 위가 없고 갑과 을도 있을 수 없죠. 그런데도 그는 국회의원의 정당 대표니 나는 여러 피고인과는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도 했죠. 마치 재판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검찰,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를 지망했다고 합니다.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사양하는 것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온당한 처신이 아닐지요. 그런 최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 하자며 각별한 당부와 신임의 표현을 전한 바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노 시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완장찬 졸개들이 설쳐대는 더러운 세상에 더 이상 분노할 수 없다면 내 영혼 죽어 있는 것 아니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차라리 떠나자. 황당한 일을 벌이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얼굴이 절로 붉어지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6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차라리 부끄럽습니다. 였습니다. 이제 날씨도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확실히 실감하실 텐데요. 영남 지역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대구가 35도, 포항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한편 서울은 26도 정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데 내일은 황사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숨쉬기가 여러모로 답답할 수 있는데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안개가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부 지역은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3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